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를 매섭게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37층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2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생소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랫동안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건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펜을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설고아원 박철수 원장입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해설고아원.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민준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고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35년 전 그곳에서 시작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겨울밤, 얼어붙은 고아원 앞 계단, 낡은 담요에 쌓여있던 자신과 동생 지훈의 모습, 추위에 떨던 작은 손,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며 울먹이던 동생의 얼굴. 일주일 후 민준은 서울 외곽의 해설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기억 속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의 외벽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한때 밝은 노란색이었을 페인트는 벗겨지고 퇴색되어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마당 한켠에 쌓여 있었고 녹슨 철봉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듯 덩굴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박철수 원장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과 오래된 서류 캐비닛이 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폐쇄됩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어요. 내년 3월이면 이 건물도 철거됩니다. 그런데 보관 중이던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1990년 1월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형님과 동생분이 버려진 날 밤의 기록입니다. 박 원장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지 조각과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 그리고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구겨지고 변색되어 있었지만 봉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세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남긴 것 같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로로 쓰인 붓글씨체가 종이 위에 가득했습니다. 글씨체는 떨리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이 울면서 한자 한자를 새겨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글자는 번져 있었는데 아마도 눈물이 떨어진 자리인 듯 했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가 너희에게 닿기를. 그 첫 문장만으로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간 품어왔던 의문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흐렸고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강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빌딩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조용했고 야근하는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 위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생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중요한 게 생겼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40분 후 지훈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아버지? 우릴 버린.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즉시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받아들고 서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두 형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검사였다. 거대한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그들은 내 가족을 위협했다. 너희 어머니는 이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너희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편지의 글씨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던 것처럼 어떤 글자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습니다. 분명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비겁했다. 하지만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훈이 갑자기 편지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공중에서 펄럭이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고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냥 책임 회피하려는 변명이지. 지훈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고 책상 위에 펜꽂이가 덜컹거렸습니다. 지훈아. 민준이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은 이걸 믿어. 3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형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거, 내가 학교에서 반찬 싸들고 다니던 거, 다 잊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목걸이 뒷면에 진실이 있다. 그는 서둘러 목걸이를 집어들고 창가의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목걸이를 뒤집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돋보기를 꺼내 확대해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련 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과 함께 이니셜로 추정되는 H, S, J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서울의 11월 새벽은 쌀쌀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그는 로펌 후배인 김진우 변호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로펌에서 가장 뛰어난 조사 능력을 가진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28세의 진우는 항상 꼼꼼하고 철저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전 9시 진우가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 목걸이 번호를 추적해 줄 수 있어? 민준이 은색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번호와 이니셜을 훑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볼게요. 이거 혹시 증거물 등록번호 아닌가요? 진우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이틀 후인 금요일 오후 진우가 급히 민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장난 아닌데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뭘 찾았는데? 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걸이, 1990년 국회의원 선거 자금 비리 사건 증거품 목록에 있어요. 검찰 내부 문서에서 찾았습니다. 진우가 태블릿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스캔된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종이에 타자기로 쓰인 목록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재 목걸이, 등록번호 90-EV-2847, 이니셜 H, S, J 새겨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시 검사였던 한석진이란 사람이 수사하던 사건이에요. 대선 자금 비리와 관련된 거대한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됐어요. 그리고 그 검사는 한 달 후에 사직했습니다. 한석진.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니셜 H, S, J. 한석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995년 신문이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한석진, 국회의원 당선. 제목 아래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하지만 민준이 주목한 것은 그의 눈매였습니다. 날카롭고 강인한 눈매. 거울을 볼 때마다 보던 바로 그 눈매였습니다. 이 사람, 지금도 살아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 현재 73세,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고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진우가 최신 뉴스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한석진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지역구를 방문하는 모습 등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73세가 된 한석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마의 주름, 코의 형태, 입술의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지훈을 불러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구석 자리에 앉은 두 형제는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우가 정리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료를 움켜쥐어 구겨졌습니다. 만나서 뭐하게? 사과받으려고.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형은 그렇게 생각해도 난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릴 버렸어. 끝이야.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음을 냈고 주변 사람들이 잠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우린 평생 공백 속에서 살았잖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동생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알면 뭐가 달라져? 형은 늘 그래. 너무 착하고 이해심이 많아. 하지만 나는 아냐. 지훈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민주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 네온사인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 은혜가 그런 민준을 느끼고 깨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만나러 가는 거. 은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35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거기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은혜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야. 우린 부부잖아. 은혜의 따뜻함이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여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한석진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석진 의원실입니다. 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사적인 일입니다. 35년 전 해솔고아원에 관한 일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십시오. 국회의원 회관 1012호실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사람의 목소리처럼. 민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5년간 피해온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챕터 5 충격적 대면. 다음 날은 맑고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11월의 햇살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은혜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에서 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쪽으로 걸어가는 민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관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할게. 은혜의 목소리가 민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의원실 문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012호. 한석진 의원실. 민준은 그 문패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손을 뻗어놓고 하려는데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은혜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의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석진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73세의 노인.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민준과 한석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석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았습니다. 마치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구나. 한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쭉 지켜봐왔다.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말에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켜봤다고요? 우릴 고아원에 버려놓고 35년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석진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석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70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그 말 한마디로 35년이 지워집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린 35년을 외로웠어요. 형제끼리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책임져야 했고 꿈도 포기하고 일했어요.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면서 동생 학비를 벌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설날이면 혼자 남아서 울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은혜가 남편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한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가 겪은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었다. 왜 안 찾아오셨어요? 왜 우릴 혼자 두셨어요? 찾아갈 수 없었다. 그들이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다가가는 순간 너희가 위험해지니까. 민주는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5년 전 내가 수사하던 사건. 그건 단순한 선거 부정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형 부패 조직이었고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있다. 한석진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마치 수십 년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풍경화를 조심스럽게 치우자 그 뒤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다이얼식 금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딸깍. 기계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한석진은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갈색 표지의 낡은 파일이었고 1989-1990 수사 기록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35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증거들입니다. 한석진이 무거운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약간 일어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는 1989년 11월 3일자 수사 일지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종이에 빼곡하게 쓰인 손글씨들, 사진들, 녹음 기록 목록, 증인 명단들. 그 모든 것이 35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증거들이었습니다. 1989년 나는 대선 자금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증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보였지만 곧 패턴이 보였습니다. 협박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때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석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990년 1월 5일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차량에 남아있던 흔적들, 목격자들의 진술, 그들의 경고였다는 것을.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것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하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혜가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증명할 순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지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석진이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낡은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다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사님, 자녀들 참 귀엽던데요. 특히 형아가 동생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집 앞 놀이터에서 그네 태워주는 거 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드님이 다니는 유치원도 참 좋던데요. 민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혜도 숨을 죽이며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난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사를 멈추고 너희를 버리거나 수사를 계속하다가 너희가 죽는 걸 보거나. 나는 너무 비겁했습니다. 한석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릴 고아원에 버리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너희와 나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익명으로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매달. 너희가 대학을 갈 때까지 학비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장학금이, 고아원에서 받던 그 장학금이 나였습니다. 박철수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절대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매달 통장에 입금되던 돈도 명절 때마다 익명으로 보내진 선물도 모두 내가 보낸 것입니다. 한석진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송금 내역서들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의 송금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수신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35년간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고 원망했는데 사실 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주는 모든 것을 지훈에게 전했습니다. 지훈의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3층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공간에서 두 형제는 마주 섰습니다. 민주는 한석진에게서 받은 파일들과 녹음 테이프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지훈은 문을 열고 형을 들여보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앉아.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끝에 앉았고 지훈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한석진이 검사였던 것,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 형제를 지키기 위해 고아원에 보낸 것, 35년간 익명으로 지원했던 것, 모든 것을. 지훈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를 마치자 지훈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멋진 이야기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라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형은 항상 그래요. 너무 착해. 너무 이해심 많아. 그래서 항상 손해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우릴 혼자 버려두고 이제 와서 사정이 있었다고, 위험해서 그랬다고.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겪은 고통은, 추운 겨울밤 담요 하나 덮고 떨던 기억은,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할 때 혼자 구석에서 울던 기억은 다 지워집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아, 들어봐. 싫어요. 나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지훈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의 분노가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화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석진의 고통도 느껴졌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용서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지훈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은혜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이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35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해? 우린 이미 35년을 잃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재빨리 받았습니다. 형, 나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느라고 떨렸습니다. 배경으로 거리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지훈아, 지금 어디야? 한강이요. 반포대교 밑. 형, 내가 너무 나쁜 놈인가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형은 항상 책임감 있었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했잖아요. 근데 나는 형한테 기대기만 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형이 새벽에 신문 배달 나가는 거 보면서도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는 척했어요.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형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면서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미워요. 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게 했냐고. 왜 형한테 그런 짐을 지게 했냐고.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생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훈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냥 불운했던 거야. 형,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 억지로 결론 내릴 필요 없어. 전화는 한참 뒤에야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민준의 사무실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렸습니다. 변호사님, 예약 없이 오신 분이 계신데요. 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라고 하던가요?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꼭 뵙고 싶다고만. 민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들여보내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표정은 냉정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님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로? 한석진 의원님과 최근에 만나셨다죠?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알았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변호사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지훈이 퇴근하는 시간의 사진이었습니다. 고해상도로 찍힌 선명한 사진. 추적당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고입니다, 변호사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엔 사진이 아닐 겁니다. 당신도 동생분도 그리고 예쁜 아내분도. 남자는 냉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민주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빨리 받아라, 빨리. 형,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당장 집으로 가. 택시 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
형,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도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해. 그들이 움직였어. 빨리. 민주는 전화를 끊고 즉시 한석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의원님,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방금 사무실에 사람이 왔어요. 지훈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석진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당장 너희를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찰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35년간 모은 증거를 검찰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한석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35년간의 도피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지훈, 은혜는 한석진의 집에 모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한석진은 형제를 위해 경호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 한석진은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정론관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세팅되었고 기자들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훈도 기자회견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턱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석진이 단상에 올개속 오 453 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정론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석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2 아들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한겨울밤, 눈이 내리는 날, 생후 3년과 1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을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하나씩 문서들이 띄워졌습니다. 녹음 파일의 파형도, 은행거래 내역서, 사진들. 35년 전의 흑백 사진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989년 저는 검사로서 대선 자금 비리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거대 재벌과 정치인들의 유착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불법 자금이 움직였고 언론사까지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협은 더 심해졌습니다. 한석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병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는 1990년 1월 5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경고였다는 것을. 증인들을 제거하는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아이들에게까지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한석진이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검사님, 자녀들 참 귀엽던데요.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 제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수사를 중단하고 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단 하루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멀리서 지켜봤고 익명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한석진이 민준과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민준아, 지훈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과 지훈에게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한석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진작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 35년이나 기다리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서웠다. 너희를 잃을까봐. 너희가 다칠까봐. 이미 잃으셨잖아요. 35년 전에. 우리는 이미 그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한석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맞다. 나는 너희 아버지 자격이 없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이뤄진 포옹이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따뜻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한석진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35년 전 사건에 연루된 여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거대한 부패 조직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진전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는 로펌을 그만두고 공익 변호사로 전업했습니다. 그는 작은 공익법인에 합류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선택했습니다. 회계 부정을 고발하는 NGO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석진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날 민준과 지훈이 짐을 나르러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벚꽃 향기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기엔. 한석진이 작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파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이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저녁 먹으러 올 거예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 그럴 필요 없다. 너희도 바쁠 텐데. 필요 있어요. 우린 3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올게요. 솔직히 아직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지훈의 말에 한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35년은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으니까.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나눴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대화는 서툴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주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이 형 옆에 섰습니다. 형, 뭐 생각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 35년간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함께 밥을 먹고 있잖아. 나도.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그 35년이 아까워. 하지만 형 말이 맞아. 뭐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지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석진이 두 아들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픈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형제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니까. 잃어버린 3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그 꽃잎을 손에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연약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처럼. 아버지. 민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석진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은혜가 저녁 준비하겠대요. 가족 식사 한번 해요. 한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아파트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불완전하지만 진실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 35년의 공백은 메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채워갈 수 있습니다.